8월 비농업 고용보고서와 실업률 발표를 앞두고 증시에서도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또 중국 경제는 더 심각한 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5년 전 헝다 사태에서 시작된 부동산 위기가 현재 국채화 위환화까지 전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다간 사상 초유의 복합 위기가 오는 게 아닌가 각종 우려들도 시장에서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워낙 긴급한 문제인 만큼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미국의 고용 지표들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서로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청자분의 양해를 구하고 아까 홍님께서 트럼프와 머스크와 짝짝꿍이 잘 맞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도 그런 쪽의 그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분을 위해서 좀 지표가 아리까리할 때는 작년부터 경기 침체 얘기보다는 사실 주식 쪽에 좋은 쪽으로 좀 해석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달 이후서부터는 좀 방송 제목들이 상당히 좀 어두웠고 오늘도 좀 방송 제목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양해부터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지난 그 7월 이후서부터 우리가 차익 실현 권고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제목을 좀 어둡게 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월가 얘기는 아주 그 긴박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은 건데요. 사실 시청자분들 아시겠습니다는 8월 이후서부터는 물가보다는 고용지표 이런 쪽에 이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죠. 우리가 이제 7월을 소위 84 우리 시간으로 8월 쇼크에 계기가 됐던 PMI 7월보다 좋게 나왔죠. 그리고 PMI 충격을 서비스에서 그 8월 달에는 극복했는데요. 이번에도 서비스 PMI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고용지표의 초미에 관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실업청구 건수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 ADP 일자리 수는 10만 건을 하회했습니다. 서로 엇갈렸죠. 근데 시장은 이게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역시 공식 기관인 노동부에서 8월 비농업 신규 고용 창출 건수와 실업률 미국 시간으로 9월 6일 오늘 그 발표되죠. 미국 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좀 예상은 누누이 말씀드리는 좀 7월보다는 좀 다소 개선되는 쪽으로 나오지 않느냐. 7월에 4.3% 실업률에 대해서 한 4.2% 정도. 그다음에 신규 이렇게 비농업 제조업이 되겠죠. 고용 창출은 그때 좀 너무 안 좋았습니다. 11만 4천 건인데 이번에는 16만 5천 건인데 오늘 ADP의 이렇게 일자리 고용 창출 건수가 예상은 좀 좋게 나왔는데 이게 좀 예상보다 하이했거든요. 10만 건을 밑에 했거든요. 이런 사태가 이렇게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오늘 다우존스 지수는 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나스닥 지수가 왜 이렇게 올라갔냐 하면 사실은 지난번에 반독점 규제에 의해서 엔비디아의 호출 문제가 사실은 이게 잘못된 오보다. 요즘 오보들이 외신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삼성의 HB 관련해서 오보 사태가 로이터 통신이 나왔죠. 또 이것도 오보이기 때문에 외신도 좀 가려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오늘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특수한 요인이 결부돼 있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결국 오늘 미국 시간에 발표되는 실업률과 비농업 신규 건수가 4.3 11만 4천 건 허들을 넘느냐. 이게 7월 이제 수치가 되겠죠. 요 허들을 넘느냐. 그래서 요거보다 좀 허들을 넘을 때는 좋은 쪽으로 넘을 때는 이제 오히려 미국 증시는 긴장감이 해소되는 상태에서 상당히 주가가 좋은 흐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과 마찬가지로 사실 그 신규 고용 창출 건수라든가 하는 게 좀 예상보다 낮게 나올 때는 96 쇼크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아리까리할 때는 미국의 월가에서는 상당히 긴장감이 나던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거래량도 많이 축소되는 모습이 아마 그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있을 비농업 고용보고서 실업률 좀 잘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시청자를 위해서 꼭 그렇게 나오기를 좀 이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 일부도 관심입니다만 지금 중국 경제가 더 심각하다는 경고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헝다 사태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어느덧 5년째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부로 중국의 헝다 사태가 예. 사실 그 언론지상에 나오기 시작한 지가 꼭 만 4년이 지나고 5년 오는 데나. 그래서 오늘 좀 중국의 문제를 좀 다뤄줘야 될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헝다 사태 만 4년이 지나고 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어느덧. 근데 보통 위기는 대충 한 2에서 3년 정도, 길어야 2에서 3년이면 이렇게 끝납니다. 예. 유럽 재정이 그렇고 리먼 사태 그렇고 우리 외환 위기도 그렇고. 그리고 가장 단적으로 보면 디지털 시대에서는 위기도 빨리 끝나거든요. 단적으로 보여준 게 어딘지 아십니까? 작년 3월에 이게 실리콘밸리 사태죠. 예. 그래서 지금 디지털 시대에는 모두가 이 쇼트닝 현상 때문에 위기도 빨리 끝납니다. 빨리 발생하고 빨리 끝납니다. 근데 중국의 헝다 사태는 벌써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단일 이 위기로는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중국의 미분양 사태, 아파트가 몇 건이냐 해서 5천만 건은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예. 근데 그 위에 많은 노력이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5년째 접어드는 중국의 부동산 위기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더 악화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적당할 거로 보이는데요. 6천만 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목이 돌아갔습니다는 6천만 건입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전체 국민이 얼마입니까? 황 앵커. 우리 국민 전체 얼마죠? 5천만. 네, 5천 뭐 이렇게 예. 됐죠. 5천만 건이 지금 아직 무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 전체가 인구가 5천만입니다. 예. 근데 중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6천만 건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부동산 위기에 대해서는 사실 시간이 가면서 악화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예. 우리가 부동산 위기는 바이든 차남에 대해서 세금 관련된 형사사건 유전 이런 문제가 이제 나왔네요. 예. 사실 선거와 관련돼서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닙니다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자진 사퇴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아닙니다는 속보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위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예. 보통 유동성 위기, 시스템 위기, 그다음에 실물 경제 위기 이렇게 세 가지로 부여한다고 보겠습니다. 자막을 돌려서 제가 대응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동성 위기. 이제는 중국의 부동산의 만기가 상환이 겹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 이제는 대출의 만기 상환이 겹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PF 문제에 만기 상환 겹치는 문제랑 거의 동일하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 경색은 더 심화되는 거죠. 그다음에 시스템 위기는 부동산 개발업체와 옛날에 기득권 세력과의 이렇게 결탁 관계가 부동산의 악순환 고리였는데요. 예. 공교롭게도 지금은 부동산 개발업체와 친 시진핑의 기득권과 서로 연계가 되는 새로운 모습입니다. 이게 참 부동산 위기가 해소가 되지 않는 문제죠. 그리고 실물 경제 위기는 2분기 성장률이 4.7%까지 5% 밑으로 됐는데요. 예. 중국은 역자산 계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가격이 1% 떨어지면 경제 성장률이 0.3% 떨어집니다. 역자산 계수가 0.3인데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위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성장률이 이렇게 목표치를 밑도는 배경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헝다 사태가 맞은 지 햇수로 5년째 접어듭니다는 예. 그동안 중국 정부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위기는 아직도 끝난 게 아니라 지금은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사라질 정도로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 증시도 지금 좀처럼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표적인 상해 지수, 전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노선인 2,800이 깨졌고 여전히 이걸 회복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는 조금 올랐을 겁니다. 예, 한 0.1%. 근데 2,800이 우리가 얘기했던 2,800 무너지는 게 아니냐 하는데 2,800 이미 무너졌습니다. 예. 아마 김채연 PD께서 중계 상해 지수를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좀 길게 보겠습니다. 상해 지수 이게 나왔네요. 이것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2,788, 2,800이 깨졌죠. 어제 조금 그렇죠. 올랐습니다는 결국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낙폭을 보면은 상당하죠. 예. 가파르게 떨어지죠. 좀 시청자분을 위해서 길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의 거품이 얼만큼 꺼졌는지. 예. 리먼 사태 직전에 중국의 상해 지수가 6,300대입니다. 예. 오늘 김채연 PD가 보여주신 상해 지수가 2,788입니다. 그러면 자, 리먼 사태의 중국의 성장률을 연평균으로 따져보니까 6%입니다. 예. 그러면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 매년 연평균 6%면 최소한 성장률이 90%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상해 지수는 최소한 성장률만 평균치만 가더라도 90% 이상 되는데 지금 얼마냐? 2,788입니다. 장기 태보입니다.
15년 동안 55%가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에 미국의 경제 패권을 했던 미국의 다우지수를 봤습니다. 리먼 사태 때 12,000이었습니다. 예. 12,000이었습니다. 지금 4만이 돌고 있습니다. 4만이 돌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외쳤던 모 증권회사라든가 모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예. 코로나 해제한다, 중국의 경기 부양, 증시 부양한다 하더라도 이 대해서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는 쪽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마침내 상해 지수가 2,800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1년 전 짧게 보겠습니다. 1년 전 대비해서는 14% 중국의 상해 지수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글로벌 지수는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보면 신흥국 포함해서 15% 올랐습니다. 격차를 보겠습니다. 30%포인트의 격차가 났습니다.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중국은 갈라파고스 윗단섬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특히 시기별로 보면 2008년 헝다 사태 이후에 중국의 주가 하락폭이 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다른 시장, 증시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이되는, 물론 그 이전서부터 거품이 빠지긴 했습니다는 예. 전이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원인으로 시진핑 정부의 잇따른 정책 실패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네. 부동산 위기 문제든 이런 문제는 부동산 시스템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근본적 유착 고리부터 자르는 것이 좋은 거거든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 자, 그동안 중국이 뭐 흥행코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LPR 금리가 떨어질 때마다 얼만큼 빨리 떨어졌습니까? 그렇죠. 자, 작게 떨어졌죠. 근데 이게 대부분 다 캠프 주사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거 가지고 미국에서 시청자 여러분 R스타, R 더블스타 금리 많이 얘기 나오죠. 미국 예. 얘기 좀 되는데요. 부동산 위기는 R스타, 실물 경제의 균형을 발생하는 시기는 R스타 금리가 R 더블스타 금리보다 높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위기를 잡으려면 저 R스타, 싱글스타 금리를 낮춰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중국이 지금까지 경기 부양, 증시 부양한다 하고 정책 금리를 내린 것, 뭐 시청자분 아닌 LPR 대출 금리 내리고 이런 것은 바로 뭐냐, R 더블스타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이걸 더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막에 들어가겠습니다는 어떠냐? R 싱글스타 금리와 R 더블스타 금리, R 싱글스타 금리가 높은 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까지 뭐냐? R 스타 금리를 낮춰서 R 더블스타 금리와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예. 자, R 스타 금리는 그대로 놔두고 R 더블스타 금리를 더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 괴리가 더 심해지겠죠, 시청자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R 스타 금리가 R 더블스타 금리가 더 장기간 지속되고 더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는 지금 헝다 사태 이후에 5년째 접어듭니다는 또 과거 이기는 길어야 2에서 3년입니다는 4년째 또 중국처럼 통제 경제에서 정부의 통제력이 강한 상태에서도 이거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 예. 다른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파되는 분위기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 수차례 진단해 드렸지만 모든 정책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 금리를 계속해서 낮추면요, 중국 국채 금리도 떨어져서 결국 국채 거품이 붕괴일보 직전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네. 금융시장에 맞춰진 R 더블스타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뭐 대출 금리도 뭐 다 그랬습니다는 금융시장 쪽에 이렇게 낮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국채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금융시장에 초점 맞춘 금리니까 R 스타 금리가 아니라 R 더블스타를 맞췄더니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국채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작년부터 금융원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2% 내입니다. 일본 다음으로 중국의 국채 금리가 가장 낮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달 이후서부터는 2%가 붕괴되기도 시작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가장 중심 나에 있을 때는 기술적표의 대가라는 이 방송을 아주 애청하시는 김용건 그 과거의 증권사에 이렇게 근무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뭐든지 중요한 것을 때는 한 번에 뚫리지 않습니다. 여러 번 거쳤습니다. 근데 지난달 이후에 중국이 2%를 자꾸 붕괴되는 현상이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선 아주 긴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사실 중국의 국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왜 문제냐?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증시에 들어온 자금이 캐리 자금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채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 자본이 이탈되는 거죠. 예. 외국 자본이 이탈되는 거죠. 그래서 자막이 지금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는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상해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내가 아니라 역외 안내에서는 위안화가 약세죠. 예. 국채금리는 1%, 2%도 붕괴되죠. PCO의 국제간 자금 이론을 보면 금리 떨어져, 예. 시장 금리 떨어져, 위안화도 여기에서 약세돼. 그러면 외국 자본이 이탈은 악순환 고리가 형성된다. 이게 뭐냐? 중국의 시진핑 정부에서 바짝 긴장하는 거죠. 바짝 긴장하는 거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의 국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반비례 관계죠. 예. 금리가 이렇게 과하게 떨어지면 채권은 뭐냐? 가격이 올라가서 거품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까지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주식에서 6,300에서 지금 2,788이니까 거품 붕괴돼. 예. 부동산도 거품 붕괴돼. 그다음에 국채까지 거품이 붕괴되면 자산시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모든 자산시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최후의 보리책을 속속 나오는 거다.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의 CRT라든가 뭐 이래서 중국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이런 것은 증권사라든가 그다음에 모 교수께서는 중국의 1인당 GDP가 $10,000 구매력이기 때문에 14억 인구에선 중국 자체적으로 가면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죠. 지금 뭐냐 사실 중국 경제는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양대 국가인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되는 상태에서 또 하나의 축에 해당되는 중국 경제가 더 어려지니까 세계 경제 입장에서 지금 뭐냐 갑작스럽게 침체 우려가 지금 예. 불거지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상황이 정말 심각하구나 체감이 되는데요. 만약에 부동산, 주식, 여기에 국채 거품까지 터지면 중국은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이 사태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바짝 긴장하는 것은 예. 과거 1990년대 사실 1980년대는 소니, 파나소닉, 토요타 이게에서 미국 제친다. 팍스 제펜스야. 예. 일본의 막강한 제조업에서 그때 한국도 일본을 배우자 했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한국의 수출이 지금 올해 들어서 일본의 전체 수출 앞선다는 것은 굉장히 격세지감이거든요. 그때는 일본을 배우자. 일본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일본 경제가 됐는데요. 90년대 붕괴 가는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게 주식이 먼저 붕괴되죠. 부동산 붕괴되죠. 자, 지금 일본이 뭡니까? 금리가 제로 금리 마이너스까지 갔죠. 국채 거품됐죠. 마지막까지 버티고자 했던 것이 엔저노믹스 금리 마이너스 금리 이것까지 터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래서 뭐냐 작년 4월에 우에타가 출구 전략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아베파를 비롯해서 반대했던 것도 바로 이집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은 2008년 6,300, 2,708 주식 거품 붕괴됐죠. 그렇죠. 부동산 거품 붕괴돼서 지금 해수로 5년째죠. 지금 국채 거품 바짝 지금 최고점에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금리가 2%니까 국채 가격 이거 붕괴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냐? 최근에 국채 거품 붕괴되면 안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지방 정부에 대해서 홍영카가 전해 주신 거를 기억나는데요. 지방 정부에 대해서는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중단하라.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뭐 잉크도 마르기 전이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금수령을 내렸죠. 이게 중국의 지금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진핑 정부도 정말 비상사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만약에 외국인 자금을 계속해서 이탈하는 걸 방지하지 못한다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을 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모든 정책은 솔직하게 국민이 밝히고 근본 문제를 국민의 양해가 함께 해소를 해야 됩니다. 중국이 뭐냐, 시진핑 장기 집권을 위해서 자꾸 정책 실수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 실패, 증시 정책 실패, 다 실패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근에 보면 궁여 정책 속에 자 중국이 지금 증시에서 외국 자본 이탈되죠. 국채 금리 1% 떨어졌으니까 그 외국 자본 나오면 국제 시장에서 외국 자본은 거품이 붕괴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게 뭐냐? 위안화 절상이죠. 위안화 절상이죠. 중개 성장률은 지금 이 목표치를 떨어졌는데 위안화 절상하죠. 자, 왜 그럴까? 금리가 이렇게 국채 금리가 2% 떨어진 상태에서 위안화까지 약세되면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위안화 절상시키죠. 지금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뭐냐? 공식적으로는 7.1 여기까지 1달러에 7.0
때까지 보치선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 절상시키죠.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문제는 경제 여건을 받쳐주느냐 문제입니다. 경제 여건이 받쳐지느냐, 성장률이 받쳐주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분을 위해서 자, 환율 구조 모의라든가 이런 걸 가서 중개 위안화의 지금의 수준에 지금 고시환율 1달러에 7.0 이한대는 얼만큼 수준이냐 하는 것을 적정 환율로 산출해 봤습니다. 제가 대우경제연구소의 최공필 박사랑 같이 해서 이 환율 구조 모형 요거 가지고 이제 각 국가의 적정 환율이 요거 특성은 최공필 박사라는 분이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버지니아에서 공부하신 분인데요. 이 모델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 아마 최고 권위자일 겁니다. 이분의 특성은 이론적이 아니라 시장 내의 여건을 감안해서 환율의 적정 수준을 때린 모델을 산출한 분입니다. 근데 이런 모델을 이게 이제 듀에리 모델이라 해서 대우경제연구소 대우 리서치 인스티튜트에서 듀에리 모델이라 하는데요. 이걸 산출해 봤더니 7.2 위안세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7.0은 위안화가 그만큼 고평가된 상태이죠. 그러면 중국은 뭐냐?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자꾸 위안화가 뭐냐? 외국 자본 이탈을 위해서 고평가 정책을 취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보이는 퉁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환투기 세력들은 뭐냐? 위안화 약세에 베팅할 시각이 있죠. 위안화 약세에 베팅하면 국제 붕괴까지 되죠. 이런 상황에서 자꾸 정책적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진핑의 정책 실수가 드러나거든요. 자꾸 가리다 보니까 다른 정책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을 빠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안화 절상 조치. 지금 중국의 외환안이 심각한 걸 감안했을 때 이것도 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외환 통계가 아직도 외환 보유가 한 3조 정도, 이게 무너진 거로 나오고 있는데 계속 발표는 3조 정도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의심하는 게 행동은, 통계는 그런데 행동은 그렇죠. 완전히 미국의 국채를 계속해서 팔지 않습니까? 위화가 부족하니까 팔죠. 그다음에 해 나가는 거 통제하죠. 너무 통제하죠? 외국 기업 빠지는 거 통제해. 놔두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부 증권사에서 후동에 건물 투자했는데요. 그 장부상 가격을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나름대로 손실이 발생하니까 올렸습니다. 올려놓은 게 지금 자충수가 되는 거죠. 왜냐? 지금은 그 가격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올려놓은 가격이 뭐냐? 이거 지금 장부상으로 다시 반영할 때는 손실이 막강하게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부도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외국 자산들 나가지 말라 하는 조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외국 기업들 나가지 말라는 조치가 되죠. 그럼 실질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1대1로 계획에서 참여했던 스리랑카, 파키스탄 아유 적극적으로 따라갔죠. 근데 돈이 부족해. 구제금융 중개 요청해. 근데 사실 애착을 갖고 1대1로 참여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그 국가한테 돈을 줘야죠. 구제금융. 근데 고리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위안화 절상을 마지막 보류책을 쓰고 있습니다는 이게 뭐냐? 고평가 정책은 펀더멘탈 따르지 않고 외화가 따르지 않을 때는 나중에는 더 큰 화를 미친다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자꾸 뭐 정책적으로 뭐가 부양책이 나오면 중국 증시가 괜찮다. 중국에서 사죠. 근데 지금까지 뭐냐? 시청자분은 그거 맞고 얘기했을 때 지금 상해 지수가 2,800 깨진 상태에서 가장 손실폭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정책은 근본이 해결해야 된다. 장기 집권자가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 민주주의에서는 국민들을 위해야 된다. 우리도 야당, 여당이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야 된다 하는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바로 중국의 사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는 정책은 타이밍이다. 오늘은 정책은 근본을 짚어야 된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